부르는 좋은 습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1부에서 전세 사기를 다뤘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세 사기 물건을 포함해서 주택이나 상가가 주로 이제 경매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경매 현장 다녀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일반 매매나 청약으로 집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경매로라도 가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틈새 시장인 경매로 눈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하고 서울 상가의 경매 낙찰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취자 3041번님 경매들 많이 하시는가 본데 전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뒤처지는 건가요? 주식도 2달 전에 처음 접했는데 항상 2발씩 늦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 예감을 못 끊습니다. 중독인가요? 공부하시면 되죠. 늦게라도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길게 보면 이기더라고요. 오늘 2부에서는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과 투자 목적 상가 2가지 경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 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과 함께 공부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네. 경매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경제 정보로 다루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가 열심히 들어야 될 텐데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대개 경매 시장도 잘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예.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 이 경매 지표는 그 부동산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행 지표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 매매 시장의 실거래 가격을 일단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가 등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예. 그 경매 입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낙찰가는 그 매매 시장에서 최하위다. 하위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낙찰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땅, 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을 테고 뭐 주로 어느 쪽으로 경매가 많이 몰립니까? 지금 가장 핫한 것은 그냥 아파트가 당연 최고로 그렇겠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이제 더 갈수록 이제 열기가 뜨거운데요. 예. 8월 뭐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응찰자 수가 7.7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대 1이군요. 예, 그렇죠. 8대 1 가까이 되는군요. 한 물건당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역별로는 이제 경기도가 이제 11.5명을 기록했는데요. 예.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명 정도 입찰을 참여하시고요. 예. 업무 상업시설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 입찰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참여는 안 하지만 뭐 문제도 내야 되고 정보를 다뤄야 되니까 공매라는 게 있잖아요. 경매 네, 말고 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전문가께 그게 맞는 설명인지를 확인받고 싶은데 공매는 공공 성격이 강한 경매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채권자들이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나 이제 개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체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 재산을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제 매각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둘 다 이제 경쟁 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절차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법정에 관할 법원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입찰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예.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따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다른 점이 또 예. 있긴 한데요. 예. 공매의 단점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 경매에 있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명령 제도가 뭐냐면 예.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점유자를 이제 내보내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국가 강제력을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집행 권한을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간소화해서 예.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은 일주일 안에 그 집행 권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소송으로 가면은 뭐 6개월도 걸릴 수가 있고 네.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인도받는 과정이 좀 까다롭다. 공매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과 또 이 권리 관계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네. 차이가 있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맨 먼저 그 경매에 관심 가질 수 있다. 우리 3041번님처럼. 근데 이분은 어디서 이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텐데 어디 가면 이른바 경매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예. 인터넷으로 이제 대법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예. 그 공고된 경매 물건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적 정보들은 이제 스스로가 다 열람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료 그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정보를 다 취합해서 예. 제공하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지지 옥션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중요 정보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보기가 편한데 뭐 단점은 일단 비용이 들어간다 하죠. 네. 돈을 내야 되겠죠.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요즘에 이제 그 재테크 동호회에서 이렇게 공동 구매 형식으로 이제 많이 구매를 해서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동아리 중에 보니까 이제 경매 전문인 사이트 커뮤니티도 많고 이런 데서는 보니까 따로 돈 모아서 네네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더군요. 경매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적인 건 이해를 했는데 경매 투자 실전 편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 빌라 아무래도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하신 게 시세에 비해서 아무래도 낙찰가가 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을 경매로 사고 싶다. 네. 내 주머니에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될까요?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됩니까? 뭐 감정 가격이 5억인데 예. 그 얼마의 종잣돈이 필요한가는 내가 얼마를 써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감정가 5억짜리를 내가 예. 5억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매 입찰할 때 그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최저가의 10%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5억의 10%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5억에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예. 나머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비규제 지역이고 뭐 무주택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현재 한 70% 정도 아마 대출이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출 규제가 요즘 굉장히 까다로운데 경매는 괜찮습니까? 경매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 대출이 거의 다 이제 많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규제 지역이냐 그리고 내가 유주택자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나오는 범위가 들려지기 때문에 규제 약간 그거는 자체는 검토를 하셔야 똑같다. 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일단 3억 5천 원이 대출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예. 입찰 보증금 5천만 원 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1억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취득세나 재반 비용 등을 합하면 보통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억짜리 집을 경매로 사고 싶다. 그러면 한 1억 6천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요즘 그 대출이 잘 안 된다. 이 네. 경매에서 네. 낙찰을 받아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대출은 어차피 그 일반 시중은행에서 매매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 과거에는 그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조금 잘해주지 않았어요? 네, 예전에는 뭐 80%, 90%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은 내가 집을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매매 시장이랑 똑같이 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단 꼼꼼하게 좀 알아보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경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경매에 나온 집 사는 게 아무래도 좀 걸린다. 경매가 좀 하자가 있는 물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선뜻 이 시장에 진입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뭐 경매로 나올 정도면은 뭐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경매로 나온 게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경매 사건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매매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거의 예.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에 채권이 한 3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변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꾸 이제 경매로 나와서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3억의 가치도 못하니까 이게 경매로 계속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매 사건을 보면은 예. 5억짜리 부동산에 8억 내 10억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채권액이. 채권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매매 시장에서 그거를 뭐 매매를 하려면 나머지 채권을 다 변제를 해야지 매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결국 이제 경매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채권 설정 금액 자체가 높아서 그렇죠.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죠. 들어오는 거다. 네, 맞습니다.
1400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답은 해드린 셈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경매에 낙찰되면 현금으로 일시불을 결제해야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처럼 그렇게 대출 받아낸다거나 할부로 살 수는 없는 건지요 해 주셨는데 그거는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이 과거처럼 수월한 건 아니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까다로워진 건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부로 사기에는 금액이 좀 할부는 안 되고요. 그렇죠. 금액이 좀 네. 크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뭐 일반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면 좀 경매는 선수들이 한다. 그래서 선량한 서민들은 가서 이제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찾아도 결국 들러리로 전락하고 만다. 네. 이건 어떨까요? 이런 안 좋은 인식 중에 하나가 예, 예. 이 경매는 약간 좀 험악한 분들이 한다. 뭐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예전에 뭐 1993년 이전에는 그 경매 절차가 호가 방식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호가 방식이란 거는 내가 얼마에 쓰겠다, 예. 얼마에 낙찰 받겠다, 얼마에 낙찰 받겠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험악하신 분들이 와서 뭐 눈짓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위화감을 좀 조성하면서 예. 입찰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뭐 경매 물건을 이제 법원에서 공고를 하는데 그런 공고된 서류들은 이제 찢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경매로 진행하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했던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시절이 있긴 한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이제 인터넷으로 다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입찰 방식이 이제 서면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몰래 이렇게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털 사이트나 뭐 동영상을 검색해 보면 예.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투명한 시장으로 바뀌면서 요즘 진짜 보통 사람들도 많이 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실전 경매 투자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GG옥션의 이주연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료 사이트에서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보를 통해서 그 물건이 가진 권리를 분석하는 걸 텐데. 네. 근데 이게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경매 물건 사는 게 지뢰찾기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권리 분석은 일단은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이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 어떤 권리가 말소되는지를 일단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뭐 강의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예.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미 살고 있는 분들. 그렇죠. 그 임차인들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고 또 인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숙지를 하셔야지 경매에 참여했을 때 지뢰를 밟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네, 다 가능하고 네. 이제 직접 경매 현장에 가서 눈으로 한두 번 경험하셔야 될 테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또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위치한 입지도 좀 보셔야 될 텐데 자 경매 성공한다. 뭐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공략해야 됩니까? 뭐 성공이라는 것보다는요. 예. 제가 약간의 팁을 좀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일단은 그 경매에 나온 감정 가격이 예. 이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경매 신청을 하면은 바로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 한 6개월 내지 그 이상이 지나면은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요. 네네. 이제 각종 이제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근데 요즘 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그 감정 가격이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낮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다. 라고 했을 때는 감정 가격이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그 감정 가격하고 내가 입찰할 시점에 그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인근에 매각돼서 됐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예. 정확한 적정 시세를 일단 판단할 줄 알아야 파악을 합니다.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팁을 드리면은 경매 시장에서 약간 경쟁률이 낮은 그런 물건을 공략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높은 게 인기 있는 거 아닌가요?
경쟁률이 높지만 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줄어들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떤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약간 남들이 싫어하는 물건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보다는 약간 그 경쟁률이 낮거든요. 내가 여건이 된다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좀 보셔도 괜찮고요. 예. 그다음에 꼭 아파트의 로얄층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 1층이나.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저층이나 뭐 1층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명도 난이도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보증금을 뭐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명도 과정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안 나가시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깊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그 빌라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그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을 좀 이게 무슨 하셔야 얘기입니까? 합니다. 그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으로 그 한 동 건물이 4개 층까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빌라 건물이긴 한데 뭐 6층도 있고 7층도 있어요. 5층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두 개 층은 근린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근린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불법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그렇게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그게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냥 빌라를 낙찰받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상가를 낙찰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만약에 나중에 적발이 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네, 원상복구도 해야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확인해야 되겠군요. 네. 청취자 아이디 K9585번님이 경매에 낙찰되면 강제집행,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도 낙찰자가 해야 되나요 했는데 그래서 낙찰받기 전에 이걸 꼭 확인하시라 얼마나 이게 수월할지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네. 답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런 절차를 떠나서 사실 그 세입자와의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쉽게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뭘 원하는지. 세입자를 넘겨받은 경우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풉니까? 대부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낙찰을 받을 때 언제 입주를 해야 할지는 약간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계시던 분들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근데 그게 서로 이제 너무 서로 급하면은 그게 이제 분쟁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주 계획을 좀 넓게 잘 잡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는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거를 미리 신청해 놓는 게 좋습니다. 미리.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인도명령 신청은 내가 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6개월까지만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합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 것도 미뤄놔 버리면 나중에 어떤 합의가 틀어졌을 때 결국은 또 소송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 놓는 게 일단 좋고요. 예. 간혹 가다가 이제 끝까지 나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은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절차도 남아 있으니까요. 예. 물론 이제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제 법적 보호 장치나 절차들이라는 게 있다. 네. 다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기존 그 경매로 넘어간 집에 사시던 분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집주인 그렇죠. 경제적 활동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여기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상책은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만일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기본적으로 보고 예. 내가 어떤 순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 연락해보는 게 좋아요. 나보다 먼저 또 권리가 설정되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간에. 네. 그리고 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이제 확정 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입 신고와 더불어서 바로 이제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게 최선의 상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뭐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또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판단을 또 다시 좀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뭐 가령 이제 내가 전입일자가 빨라서 뭐 낙찰자에게 내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 전입일자가 이제 다른 권리가 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랬을 경우에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배당 요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그냥 받을 것인지 예. 아니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낙찰자에게 내 권리를 더 주장할 것인지. 자, 왜냐면요. 요즘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받으면 이제 다른 데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다 올라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아싸리 그럴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낙찰자가 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작년 7월부터 도입된 그 계약갱신 요구권 그것도 네. 똑같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 상황에 맞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만약에 내가 대항력이 없다면 좀 적극적으로 배당 요구도 하고 뭐 배당을 요구를 해도 내가 다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전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이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치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적극성을 띠는 사람만이 자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네. 특히 아까 일부에서 전세 사기를 다뤘는데 젊은 20대 30대 가운데 첫 부동산 거래로 이 계약을 할 때는 이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고 이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셨다 큰일 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에는 어쩌다 되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주택 얘기를 해봤고요. 아파트, 빌라 요즘 인기 있으니까 상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건 아까 경쟁률을 얘기해 주실 때도 느꼈던 건데 약간 떨어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나 상가 경매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낙찰가율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낙찰가율이라는 건 이제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됐느냐라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예. 그 업무 상업 시설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가 좋으니까. 수익률이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참 이게 역설적인 게 예. 간혹 가다가 이제 경매 시장에 그 입지가 좋은 상가들이 한 번씩 나오면은 예. 또 낙찰가율이 좀 치솟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 8월 달에 서울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업시설이 120.7%로 기록을 했거든요. 이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그 상가 건물 몇 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는데요. 예. 이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점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고 예. 곧 있으면 이제 일상생활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투자 수요가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쟁률이 그렇게 낮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이 상가 이 경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상가 경매만 해도 조금 주택보다 더 까다롭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따져봐야 될 게 좀 있잖아요. 상권 네.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아까 아무래도, 네. 그 인기 있었던 데는 인기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주택보다 따져봐야 할 게 더 많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약간 이제 체크할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가도 이 감정 가격이 시세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허. 아까 뭐 주택은 그 감정하는 시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감정 평가 방식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감정 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 평가를 할 때 예. 원래 상가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 평가 방식이 거의 다 이제 과거에 인근에서 매매됐던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해가지고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주변 임대료가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이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진짜 시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직접 이렇게 주변 임대의 시세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내 기대 수익률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입찰 금액을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실이었거나 뭐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주의를 더 하셔야 하는데요. 이거 잘 안 되니까 빠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공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관리비가 계속 이제 연체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상가도 마찬가지,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수년간 계속 공실이었다면 정말 관리비가 수천만 원 이렇게 연체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 거고, 예. 그다음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던 곳은 임대료가 이제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상가 경매에 대해서도 진전시켜 보자면 이것도 대출이 가능하냐? 아까 주택의 경우는 가능한데 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상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가는 뭐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규제를 덜 받으니까요. 그 대출은 좀 나오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금융기관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직접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렇다고 뭐 80%, 90%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설사 이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또 대출을 받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좀 계속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률이 좀 작아 보이더라도 현금 비중을 좀 높여서 투자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레버리지 빚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환님 질문. 경매회사에서 등기 낼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가요? 아니면 낙찰만 하면 끝인가요? 저는 겁나다가 막판에 포기했거든요. 자, 겁나서. 그러니까 도와주는 회사도 따로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알려드리고 이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의뢰를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데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입찰 받고 나면 이제 낙찰까지 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아까 전하고 다르게 숫자를 써낸다. 네네. 남들이 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숫자 써내서 이른바 낙찰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입찰은 일단은 이제 법정에 가셔가지고 그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이 실수도 나오고 네, 해서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줬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해요. 예. 그 입찰표를 작성을 할 때 각 단위가 정해져 있고 내가 쓰고 싶고자 하는 금액을 숫자를 밑에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5억을 쓰고 싶었는데 5억 단위 밑에다 5자를 써야 하는데 옆에는 10억 단위 밑에다 5자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 있고. 아유. 그랬을 때는 이제 50억의 낙찰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잔금 납부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꼼꼼하게 저도 한 30분 이상은 봅니다. 한번 작성을 하면은요. 입찰할 때 낙장 몰입이다. 일단 쓰면 물를 수 없다. 이거 네. 꼭 아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공 하나 더 붙여 샀다 그런 입찰 실수 사례들 많이 소개하는데 그런 일이 꽤 벌어지는 모양이군요. 지금 네. 이 연구원께서 각별히 30분가량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자, 아까 감정가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입찰가가. 네, 맞습니다. 감정가라는 게 이제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은 감정평가 규칙이 따로 있어서 예.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는 그 방법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대략적인 이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2, 3일 내에 감정평가 명령을 내려요. 감정평가사에게.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보통 한 1주에서 2주 내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시점하고 뭐 입찰 시점은 뭐 6개월 내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연장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세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낙찰되면 드라마에서처럼 판사가 판사봉 두들깁니까? 아닙니다. 현실과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 경매 절차가 재판 절차이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판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집행관에 계시는 분들이 재판관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판사봉을 이렇게 두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질문이 워낙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민 님이 취득세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그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매매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매매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1918번님이 경매도 다른 자산 투자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발품을 파는지가 중요한 거군요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발품 푸는 만큼 파는 만큼 나온다. 네. 자, 최고 액수를 어쨌든 써낸 사람이 경매물을 낙찰받는 건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실수한 경우는 워낙 극단적인 경우고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다 내질 못하겠어요. 사정이 있어서 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포기는 할 수는 있지만 예. 매매 계약과 같이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요? 뭐 포기한다는 거는 내가 그 10% 제출했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재매각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근데 만약에 그거를 포기한다는 걸 인정을 해줘 버리면 예. 경매 절차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걸 또 예.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고 낙찰을 받으면 한 6주 정도 후에 잔금 납부 기간이 잡히거든요. 예. 그 안에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전문가인 우리 이 연구원 입장에선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쭤보죠. 네. 낙찰돼서 그 금액을 납부할 텐데 그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법원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거는 채권자들한테 다 배당을 결국은 해줍니다. 배당이 다 된다. 네, 맞습니다. 물론 비율에 따라 나눠주겠죠. 네, 맞습니다. 경매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뭐 일단 낙찰이 되면은요. 예. 일단 2주간의 그 법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 그 경매를 진행했던 절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낙찰 받고 나서 2주고요. 2주 후에는 이제 허가가 확정이 되면은 예. 그 후로 이제 4주 정도 안에 잔금 납부 기간이 잡힙니다.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후에는 거기 점유하고 있던 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고 입주를 하는 그런 절차로 끝나게 됩니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면서 이 질문도 꼭 드려야 되겠군요. 초보자들이 처음에 경매 시장에 입문해서 낙찰 받을 때까지 뭐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워낙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예. 뭐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처음에 공부를 권하시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도전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처음부터 이론만 막 공부하지 마시고요. 예. 경매 물건을 계속 보면서 내 주변에 나와 있는 어떤 경매 물건이 있는지도 보고요. 예.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예. 등기등본도 띄어서 권리 분석도 해보고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까 청취자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요즘 경매 시장이 과열 분위기까지 띄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반적인 자산 시장에서는 남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 뛰어드는 게 대개 상투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경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부해서 뛰어든다면 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조건 내가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는 예. 내가 어떻게든 좀 더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지를 고민하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에서도 내가 그 물건들을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선별을 하고 예. 어떤 금액이 나한테 맞는지 또 어떤 입지가 나한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매를 공부하면 일단 종합적인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경매를 네. 공부하시면. 그래서 뭐 차근차근 경매를 일단 공부하시면서 도전도 하시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도 자체를 처음부터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살 집을 좀 싸게 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절박한 그렇죠. 심정으로 공부하다 보면 꼭 경험하게 경매가 된다. 아니더라도 다른 그렇죠.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적정한 금액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가운데 급한 대목들만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 물건 경매는 뭔가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던데 그리고 토지 경매하고 주택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특수 물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권리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가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건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초보자 분들은 일반적인 절차나 이런 기본적인 법률을 공부하시면서 예. 좀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약간 뭐 특수 물건 지분만 나오는 그런 경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이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처음부터 덤벼드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그렇겠네요. 경험이 쌓이고 나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과 그리고 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뭐 경매 절차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땅을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땅 같은 경우는 장기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뭐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피셔야 하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8월 17일부터 농지법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시인들도 그 주말 농장식으로 이렇게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뭐 농업진흥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도시인들이 취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집주인이 집이 경매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배당을 하나도 집주인이 못 받았다. 제3자에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세입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소송이나 이것 외에 특별히 손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진 재산이 없으면은 이게 받을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화곡동 세모녀 사건을 포함해서 이 전세 사기의 경우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나오는데 상당한 그 세입자들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리 파악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런 네.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제 옥션의 이주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분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공모에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 사장 후보 추천군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SH공사로부터 후보자 명단이 통보되면 인사검증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리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지금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육아휴직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이 셧다운을 막을 방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법률로 시행되면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피해 최소한 12월 3일까지 정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의약품의 포장 용기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청취자 아이디가 캐피탈님이시군요. 캐피틀입니다. 성공예감 시간 변경됐나요? 해주셨는데 답은 청취자 5988번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성공예감 2시간 요 며칠 편안하게 저급하지 않게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해주셨는데 2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조금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시간 변경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988번님은 경매 당하셨던 분이군요. 경매 당하던 날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던 날들이네요 해주셨는데 그렇죠.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럽죠. 저희가 이제 공부해서 좀 싸게 사자 혹은 투자 대상으로서 경매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또 경매를 당해야 됐던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꼼꼼하고 또 촘촘하게 증문즉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순서인데요. 이혜리 리포터가 오늘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들 들여다보시면서 까다롭죠? 질문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유독 응원 문자가 많아가지고 저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촘촘하게 이렇게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시죠 그럼. 네, 청취자 5489님인데요. 예. 김방희 선생님 애청자인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52세인데 여지껏 무주택으로 살다가 2년 전 청약 당첨돼서 오는 11월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네. 이 기금이 든든해서 생애 최초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했는데 네. 공사에서는 다 승인이 났는데 시중 취급은행인 국민은행 차원에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중은행에서 왜 일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상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같이 들으시죠. 공사 기금이든 든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가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오케이 됐다면은 그거를 기금이든 든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은행을 지정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은행을 한 군데 지정하면은 대출이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기금이든 든에 여기서 내가 자격심사는 통과했더라도 은행에서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대구 소재 국민은행 세 군데 통화하니까 담당자분이 서울 본사에 통화했는데 자기들은 후치담보, 디딤돌 돌출 이런 건 취급을 안 한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모르겠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전화를 다 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래요. 그 은행에 후치담보 대출됩니까? 은행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느냐. 평생에 처음 그 집을 마련해서 저도 지금 딸 둘 키우는데 행복하게 살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치담보 대출은 쉽게 말하면 은행은 자기들 말은 그렇더라고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아파트 담보로만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했는 말이 아니 그러면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내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서 말 그대로 후치 담보로 등기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이렇게 살 것인데 하도 답답해서 김방희 선생님이 한번 짚어주시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좀 대책도 좀 제시해 주시면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이분 분노는 우선 이해합니다. 네.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대출 안 된다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주택금융공사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이라는 건 정책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건데 못 받으니까 화가 나신 건데 우선 그렇죠. 후치 담보 대출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주택 같은 이제 대출 대상 부동산을 먼저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 나중에 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 설정이 되는 경우들은 후치 나중에 담보를 취한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시중은행들이 기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경우는 보니까 이 공공 정책적인 대출과 그걸 실행하는 은행 간의 이해가 달라서 벌어진 일종의 마찰적 문제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리 시중은행들이 이 대출을 죄면서도 정부에서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이분 같은 피해자들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일담이 궁금한데 이분이 아예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어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또 이렇게 내쉬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대출 계획하실 때 후치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담보를 미리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걸 해주겠다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나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네. 무조건 시중은행이 다 해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되니까. 뭐 이 돈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지 없다는 말 가끔 드리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고 그 청취자 3025님인데요. 예. 이 금융권 대출 불가되면 아파트 분양에서 현금 있는 사람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분양의 경우는 반은 이가 해당되기 때문에 단체로 별도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그래서 요즘 현금으로 줍줍한다. 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현금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집 사는데 유리해진 건 분명하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중산층 서민 피해 구제하다 보니까 부유층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네. 우선 집단대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집단대출도 규모는 줄이고 있습니다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급은행들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취급은행에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중도금 대출, 집단대출 어떤 조건이고 내가 이런 조건인데 가능합니까 하고 빨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 규모도 줄이고 그러면서 금리도 조금 높아졌어요. 네, 그래가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해 가시면서 진행해야 된다.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아까 화내셨던 분도 결국 그 숨통 이 돌파구를 찾긴 했는데 네. 전보다 훨씬 대출 규제 때문에 알아봐야 될 게 많다. 알아서 다 해주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청취자 김나라님인데요. 네. 신용불량자와 개인 파산은 연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불확실합니다만 개인 파산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년간 경제적 거래,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반면에 개인 파산 안 했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있잖아요. 장기 카드값 연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먼저인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파산을 한 경우는 반드시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도저히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이면 개인 파산 신청하는 게 낫죠. 그리고 나서 개인 회생은 3년, 개인 파산은 5년 후에 프레시 스타트라고 합니다만은 금융회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네. 신용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 기록 같은 건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갓 나온 그런 정도의 신용을 갖게 되는 걸로 새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3016님이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시 국채인 부가세나 종속세도 포함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국세는 포함 안 됩니다. 이거 면책이 안 됩니다. 평생 따라 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건 다 어떻게든 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면책할 수 있는데 세금은 안 되기 때문에요. 개인 회생 채권에 포함되니까 조절은 가능하지만 파산의 경우에도 국세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다. 세금과 죽음이다. 죽는 것도 확실하고 세금도 끝까지 내야 되는 게 네. 확실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죠. 네. 그리고 휴대전화 끝번호 7661님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네. 화석연료 제한 중국의 전력난은 지리적 접근성과 세계적 무연탄 매장량이 많은 북한이 반사이익으로 보지 않을까요? 물론 유엔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하지만 지금의 대북 관련 주가 상승과 연관성을 소장님에게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북한의 석탄 산업이 득을 볼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원을 포함해서 대북 경협주가 급등한 거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급진전을 이룰 일종의 그 기미가 보여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측에서도 북한이 바라는 답을 내놨죠.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북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전과 달리 급진전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증시에서 아주 급격하게 반영되고 있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늘 선반영됩니다. 기대가 앞서서 반영되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어제 주가 상승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알렉스님이 보내신 건데요. 신용카드 캐시백 한다는데 2분기 사용액에서도 대형 쇼핑몰 등의 실적을 빼고 실적 기준 금액 정하나요?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린 대로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이른바 취지와 어긋나는 곳에서의 사용 실적은 빠지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혜리 리포터께서 사실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은 또 구해오시기도 했는데 네.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질문 전문가로 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네. 다급한 질문은 네. 반드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오늘 순서는 마쳐야 될 텐데요. 글쎄 2시간 되고 나서도 여러분 질문 많아지면서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드니 이거 어쩌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반드시 답해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됐든 간에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의 작품은 노틀담의 곡주의 원작 소설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입니다. 에스메랄다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카지모도는 종조차 제대로 울릴 수 없게 됩니다. 에스메랄다를 만나기 전 카지모도는 아름다운 노틀담 성당의 수많은 종들의 연주자이자 작곡자이자 지휘자였죠. 그러나 카지모도가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울부짖기 시작하자, 그것이 사랑인지조차 모른 채 괴로워하기 시작하자 그 아름답던 종소리는 더 이상 제대로 울리지 못합니다. 종을 울릴 때만은 누가 뭐래도 하나의